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늘의 주제는 체내에는 두 개의 내가 존재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성경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지하리니. 아멘. 건강 전문가들은 위장관이라 부르는 긴 관에 삶과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공중위생국 국장을 지낸 에버렛 쿱 박사는 공중위생국의 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셋 중 2사람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자에 있다는 뜻입니다. 창자. 사실 우리는 위장의 건강을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오랫동안 잊었던 것을 새로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구약성경에서 장, 볼이라는 즉 장, 배는 감정의 보금자리라고 일컬었습니다. 예컨대 아가서에서 술람 여인은 약혼자인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매매 내 마음이 내 장이 동하여서. 아가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요즘 작가는 낭만적인 산문시에서 장이라는 단어를 무슨 의미로 사용할까요? 놀랍게도 소화관을 뜻하는 영어는 구트는 웨스트 영어 사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내장 또는 감정의 부분, 창자나 위처럼 영양을 흡수하는 관 또는 그 일부이며 몸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뇌가 몸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아주 그냥 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뇌가 우리의 신경계를 조절하는 중심이라고 해도 소화관에는 무려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와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신경세포의 절반이 소화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뇌보다 소화관에 더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도와 위, 작은 창자와 큰 창자까지 포함하면 전반적인 소화기관에 분포하는 신경세포가 그 주변의 다른 신경세포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감정이나 불행한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화관이 정신적인 행복감이나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샌드라 블레이크 슬리는 인지신경과학을 전공한 과학저술가로 뉴욕타임즈의 기관글에서 소화관과 뇌 관계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가슴이 조마조마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는 시험 면접을 앞두고 왜 가끔 유경련을 일으키는 것일까? 뇌에 작용한 항우울제를 복용한 사람이 구역질이나 복통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뉴욕타임즈에 기고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공통된 이유는 우리가 두 개의 뇌를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머리에 있는 뇌이며 다른 하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앞에 뇌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소화관에 있는 뇌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뇌는 삼생생화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탈이 나면 다른 하나도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화관에 있는 두 번째 뇌는 장신경계 ENS라고 불리며 여기서 엔텔릭이라는 단어는 장을 뜻하는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이 장신경계는 뇌령과 신경여달 물질 그리고 식도와 위, 작은 창자와 결장의 내벽 조직에 있는 전령 단백질로 이루어졌죠. 이 장신경계는 복잡한 신경회로를 가지며 소관에 위치하는 두 번째 뇌는 머리에 있는 첫 번째 뇌와는 다른 방식으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자 그대로 두 번째 뇌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과거를 기억하며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굿 필링, 직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직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굿, 바로 위, 배를 얘기합니다. 굿 필링을 직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본능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직감, 굿 인스틱입니다. 직관을 따르라고 충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악몽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울적한 기분을 달래려고 복용한 항우울제 때문에 장이 더부룩하다고 의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할 때 독한 약이 있을 꼭 위를 보호하는 약을 함께 처방해 줍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소화관은 바로 배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뇌입니다. 태아 발생 초기에 신경내기라는 조직이 형성이 되는데 그 한 부분은 중추신경계가 되고 다른 한 부분은 이동해서 장신경계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은 하나입니다. 두 생각하는 기관은 발생 초기에 형성되지만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완성돼 나갑니다. 따라서 두 신경계는 미주신경이라 일컫는 뇌신경 중 가장 긴 신경줄을 통해서 위에 있는 뇌와 아래에 있는 뇌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방황을 뜻하는 라틴에서 파생된 단어인 베이거스 너브의 뜻 그대로 미주신경은 뇌관에서 목과 가슴을 지나 복부까지 방황을 합니다. 결국 미주신경이 뇌와 소화관을 연결하는 셈입니다. 두 신경계 연결 관계가 갖는 중요성과 이 관계가 인체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한 단어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화 신경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해 백일층의 뇌가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소화관이라는 두 번째 뇌의 중요성도 우리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뉴욕시 컬럼비아 장로교 의료센터 해부학 및 세포생물학 교수인 마이클 거스는 두 번째 뇌라는 책에서 우리 몸의 두 번째 신경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가득한 유일한 곳이 아니다. 1억 개 정도의 신경 전달 물질이 소화관 내벽에 존재하며 이는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와 엇비슷하다. 그러면서 장의 뇌가 올바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생각이라는 사치를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899년 런던 대학의 생리학 교수인 윌리엄 베일리스와 어니스트 살링이 소화관 내에서 신경전의 지시에 따라 호르몬이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시험에 따르면 장은 뇌를 연결하는 모든 신경과 척수가 끊어져도 창자의 법칙 그대로 운영되며 소화작용은 그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과학자들은 장신경계가 중추신경계와는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었죠. 또한 18년 뒤인 1917년에 파울 덴텔 레브루크라는 독일의 학자가 베일리스와 스탈링의 연구가 사실임을 다시 확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 두 번째 뇌의 발견은 100년 이상 먼지 속에 묻혀 있다가 1965년과 67년 사이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거손 박사는 장신경계에서 생성되고 활동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제3의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거손 박사의 제안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중추신경계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되었습니다. 우리의 깊은 수면을 통해서 잠을 잘 자게 해주고 평화를 유지해주는 세로토닌 바로 우리의 장신경계에서 생성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장과 복부를 조심해서 관리하고 그 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한 깊은 호흡을 통해서 장이 잘 연동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로토닌 많이 들어본 호르몬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화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신경계는 중추신경계 신호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까?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두뇌 활동을 돕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소화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뇌에 관계되는 중요한 신경단의 물질 예컨대 세로토닌, 도파민, 글루타민, 노르에피네프린, 산화질소 등은 다 소화관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경페티드라는 불리는 24가지의 소뇌 단백질은 물론 면역체계 세포들도 발견됩니다. 학자들은 소화관에서 에케팔린도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천연 진통제가 바로 에케팔린입니다. 또한 소화관에는 벤조디아제핀, 즉 발륨이나 산화수처럼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안정제들이 흔히 함유된 신경 안정제 물질도 바로 우리 장에서 소화관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뇌와 소화관 사이 이런 관계를 근거로 학자들은 인간의 행동하고 느끼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점점점 넓혀가고 있죠. 수면은 소화기의 건강과 가장 연결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뇌를 중추신경을 잠재우는 수면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내 소화관의 건강이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생각하고 소화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따뜻하게 하고 또 가능하면 음양탕을 마시고 또 깊은 아랫배 호흡을 회복하게 되면 수면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한번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면장애는 고통과 피로감, 감정적 스트레스를 끌어내지 못하는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입니다. 또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에도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없지요. 부족한 수면이 창자, 피부, 근육을 자극해 민감하게 만들어 고통과 통증까지 유발합니다. 두뇌와 소화기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둘 모두 원래 90분의 주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실제로 과민성 제장 증후군이나 비궤양성 소화불량 환자의 상당수가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인체 내에서 신경 안전제를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뇌에 영향을 미치는 처방약들은 소화관에도 분명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를 복용해본 사람이라면 구역질,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약들은 세로토닌을 몸에서 뇌로 전용시키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달리 말하면 소화기관의 세포들에 필요한 세로토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소화관이 몸의 어떤 부분보다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은 연동운동 중 소화관이 음식물을 밀어내려고 움직이는 운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화관 세로토닌의 공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면 소화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고장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신경안정제 프로작을 복용하면 만성변비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약간의 프로작은 변비를 낫게 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었으면 오히려 변비가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진정제는 소화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소화관도 뇌만큼이나 활발하게 진정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통증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로스 박사는 자신의 책 치유 반응 더 힐링 리스폰스에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르핀과 헤로인 같은 마약이 소화관에도 영향을 미쳐 변비를 일으키는 현상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두뇌 모두가 아편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를 창조하실 때 소화관의 통증과 스트레스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장치를 갖춰주셨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소화관은 벤졸디아제핀, 즉 발륨과 같은 신경 안정제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런 점에서 소화관은 우리 몸에서 불안감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벤조디아제핀이 음식에 함유된 화학물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소화관의 세균이 만든 것인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소화관이 과도하게 운동하면서 벤조디아제핀을 내려보내 의식을 잃게 만들므로써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복통이 나가지고 너무나 견디다 못해 뇌로 그 신경이 올라가서 아마 잠시 기절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치질에서 12주계양에 이르기까지 소화기 질환은 다른 어떤 질병보다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많이 방해합니다. 심지어 여가생활을 즐기는데도 소화기 질환은 엄청난 방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플라이스 박사나 수바이츠 박사 등이 행한 역학 조사에 따르면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흔한 소화기 관련 질병들이 드물거나 아예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질병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왜 우리는 모르는 것일까? 또 그 방법들이 다 어떻게 사라져버렸을까?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옛 조상들처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옛 조상들은 성경적인 식인요법과 유사한 식습관을 가졌고 몸을 움직이는 생활 양식이 늘 그들의 삶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소화관을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대가를 지금 호되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소화하기 힘든 나쁜 음식을 끊임없이 먹어대고 소화되지 않은 부산물이 쓰레기처럼 쌓이면서 창자의 원활한 운동을 막고 있는 것이죠. 창자 내의 벽에 축적된 이런 부산물들은 세균을 비롯한 유해한 미생물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점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호흡도 점점 낮아져 복부의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혈류의 순환도 나빠지면서 몸이 냉해지는 이중고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질병들에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몸과 마음의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로 인해 드러나는 증상만 치료하려고 하니 더욱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몸 안의 소화관의 법칙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체의 소화 과정은 소화관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먼저 소화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화는 조심스레 행해지는 분해 과정입니다. 소화는 독립된 장신경계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소화는 복잡하게 배열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효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소화 과정이고 소화 법칙입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물에서 생성한 일부의 물질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물질 대사 즉 쓰레기와 소화 쓰레기로 다 폐기시켜버립니다. 물질 대사 쓰레기는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대체되는 죽은 세포와 세포막이 바로 물질 대사 쓰레기입니다. 그 대부분이 신장을 통해 제거되고 4% 이하만의 장을 통해 몸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편 소화 쓰레기는 소화 과정에서 흡수되지 않은 모든 물질이 바로 소화 쓰레기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독소로 변해 우리 몸과 혈액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결국 이런 독소들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가 중독으로 발전해 질병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장의 자가 중독이 우리 몸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지만 우리는 배가 터지도록 먹어대며 정말로 바보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코 박사에 따르면 이롭지 못한 음식이 소화관에서 완전히 배설되지 못해 생기는 독소 때문에 질병의 90% 이상이 발생하거나 합병증으로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설이 원활하지 못해 생긴 독소가 장의 모세혈관에 흡수되어 전신을 돌아다니며 몸을 상하게 할 때 바로 자가중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가중독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섭취하는 영양을 최적화하라. 두 번째, 몸에 남는 독소를 최대한으로 줄여라.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이 두 가지 조건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질병이 작은 창자와 큰 창자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와 큰 창자, 즉 결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산화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결장입니다. 언론에서 산화 방제를 추천하고 또한 유리기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리기나 산화의 피해가 소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로운 독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쓰레기를 며칠 만에 한 번씩 비우는 것보다 매일매일 비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